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잉 캐리어의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평형 상태 저수준 주입에서의 쿼시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상 상태를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빛을 차단시키면 과잉 캐리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T1에서 T2 구간을 정상 상태라 하였고 캐리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평형 상태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T2 시점에서 빛을 차단시키면 이제 과잉 캐리어의 생성은 없어지고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만 존재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잉 캐리어는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차단시켜도 열에 의한 캐리어의 생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T2 이후 시점에서 과잉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은 열 생성에 의한 캐리어에서 재결합하여 소멸해가는 전자를 빼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재결합률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비례계수 알파 R을 도입하고 NP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형 상태이므로 이 NP는 다시 N0 플러스 델타 N과 P0 플러스 델타 P의 항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Rn에다가 알파 R에 N0 플러스 델타 N, P0 플러스 델타 P를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을 델타 N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N타입 반도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P0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델타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로레벨 인젝션을 가정하면 N0는 델타 N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시 또 델타 N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간단히 마이너스 알파 R의 N0의 델타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입니다. f-x 플러스 afx 이꼴 0. 이것은 우변이 제로인 상수계수를 가지는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fx 이꼴 f0의 2의 마이너스 ax. a는 요 계수가 되겠고요. f0은 x가 0일 때 초기값 f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NT는 과잉 캐리어의 초기값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R의 N0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열평형 상태에서 소수 캐리어 양공의 수명은 알파 R N0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비평형 상태이고 저수준 주입을 가정하면 N과 N0는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N0는 알파 R에 그 다음에 수명은 N타입이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 수명, 즉 양공의 수명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R 타우 P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이 N0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알파 R은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델타 NT는 델타 N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P 과잉 소수 캐리어 양공의 수명 분의 시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미분 방정식의 해 과잉 캐리어의 농도의 시간 함수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빛을 차단하는 순간 생성된 초기 과잉 전자 농도
델타 N0에서 점차 과잉 소수 캐리어 양궁과 재결합하면서 확산 및 감소해 가는데, 감소 곡선은 시간에 따라 소수 캐리어 양공의 수명의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해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함수의 형태가 바로 이러한 지수 함수가 될 것이고요. 마치 반도체에서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한쪽 면에서 빛을 계속 쪼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 캐리어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과잉 캐리어들은 확산을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해 가는데, 확산해 가면서 소수 캐리어 양공과 결합하면서 캐리어들은 소멸해 갈 것이고, 점점 농도는 희박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T0이라고 하고, 이 시점에서 생성된 과잉 캐리어가 델타 N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이 과잉 캐리어가 감소해가는 곡선이 바로 이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양공의 수명의 지수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결국 과잉 캐리어는 모두 소멸되고 열평형 상태의 다수 캐리어 전자농도 N0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양공의 수명만큼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t에다가 타우 p를 대입하면, 타우 p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은 0.3679, 그래서 0. 대략 37 델타 n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초기 과잉 캐리어 농도가 양공의 수명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지나가면 그 과잉 캐리어 농도는 약 63%가 감소한다, 소멸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7%가 남았다는 얘기고요. 양궁의 시간 수명의 4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t에다가 4 타우 p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4승이 돼서 이 값은 대략 0.02 델타 n 제로가 됩니다. 이것은 양공 수명의 4배의 시간이 지나면 과잉 캐리어는 99.98%가 소멸되었다. 즉 0.02%만 남아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 p를 여기서 시정수라고 합니다. 시정수와 같은 개념이고, 이 시정수의 4배가 되는 시점에서 과잉 캐리어는 거의 소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의 빛을 조사해서 과잉 캐리어를 10의 16승만큼 균일하게 생성시켰다. 빛을 차단한 시점을 t = 0으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잉 캐리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각 구해보아라. 과잉 소수 캐리어 수명은 타우 p =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그리고 t가 1 마이크로세크, 2 마이크로세크, 3, 4 마이크로세크일 때 각각 구해보아라. 앞에서 우리가 과잉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 구했죠. 그거에 그 수식에 대입을 하면 먼저 t가 1 마이크로세크일 때, 즉 양궁의 수명에 해당하죠. 그때는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과잉 캐리어 농도는 10의 16승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게 약 한 67%가 줄은 거죠. 그 다음에 t가 양궁 수명의 2배가 되는 시간에서는 이렇게 줄었고요. 그래서 양궁 수명의 4배가 되는 시간이 지나면 캐리어는 두 차수가 낮아진 1.83 곱하기 10의 14승, 이 값은 이 10의 16승에 비해서 약 99.98%가 소멸된 것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쿼시 페르미준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의사 페르미준위라고 하는데요. 과잉 캐리어가 생성되었을 때 비평형 상태에서의 페르미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평형 상태와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 EFN, EFP, N은 N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는 P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자농도를 구하는 식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유효상태 밀도와 페르미준위, 그리고 진성 캐리어 농도와 진성 페르미준위, 그 다음에 전하중성의 조건, 즉 도핑 농도로부터 구하는 식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모두 열평형 상태의 페르미준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0를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열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준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되고 소멸되는 비평형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페르미준위를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델타 N이 붙은 건데 이 델타 N 때문에 이것들이 약간 변합니다. 우리가 비평형 상태 N형 반도체 저수준 주입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N0에 가깝고 P는 델타 P가 되고 열평형 상태의 양곡 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였죠. 그래서 이 비평형 상태에서 전자 농도는 N0 플러스 델타 N이 되고 이것은 NI의 익스포넨셜 요 항이 EF가 아니라 이제 EFN이 되는 것입니다. 왜? 델타 N만큼 캐리어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EFN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식은 이 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식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P는 동일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쿼시 페르미준위 EFP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 이거를 한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수준 주입이기 때문에 N은 N0에 해당하죠. 거의. 따라서 열평형 상태의 EF-EFI 요 값과 비평형 상태의 EFN-EFI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 N과 N0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EFN이 우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캐리어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N형 반도체에는 P타입 페르미준위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준위는 딱 하나가 이렇게 존재했죠. 근데 비평형 상태에 돌입하면 이 EFP가 새로 생겨납니다. 왜요? P가 어떻게 됐죠? 델타 P만큼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생긴 요 쿼시 페르미준위, P타입 페르미준위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내에 비평형 상태에 돌입하면 페르미준위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가 EFN, EFP. 우리는 이러한 페르미준위를 열평형 상태의 페르미준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사 페르미준위라고 하고 EFN, EFP로 표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통해서 의사 페르미준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K에서 N형 실리콘에 도노가 10의 17승 주입되었다. 외부에서 빛을 입사시켜서 과잉 캐리어 농도를 10의 15승만큼 형성시켰다면 쿼시 페르미준위를 구해보고 열평형 상태와 비교해보아라. 자, 열평형 상태의 N0는 이렇게 되죠. 그럼 EF-EFI는 0.407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비평형 상태에서 N의 농도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열평형 상태와 큰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N과 N0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EFN-EFI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0 플러스 델타 N을 대입하면요. 값은
0.407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P는 이제 확 변하게 되겠죠. 새로운 P형 의사페르미 준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P는 뭐 델타 P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P0 플러스 델타 P 이 값을 대입해보면 자, P0는 대략 10의 3승5다가 되겠죠. 그래서 2.2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 농도는 10의 15승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값은 10의 15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2877에 해당하는 화시 페르미 준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성 페르미 준위를 기준으로 해서 EFP는 밑으로 0.2877 일렉트론 볼트 부근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EFN은 진성 캐리어 준위로부터 0.4072 일렉트론 볼트, EF보다 조금 우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쿼시 페르미 준위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쿼시 페르미 준위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비평형 상태 N형 반도체에서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되면 두 개의 페르미 준위 EFN, EFP가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